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3화 한남동 관저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많이 퍼나르시고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사실 지난번에 이어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좀 더 다뤄드릴까 하다가 뉴라이트는 따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한남동 관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고 후반부에 천공과 저와의 만남의 동영상을 맛배기로 조금 1분짜리도 안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폭발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뷰 요청도 쇄도하고 또 많은 전화 인터뷰 또 출연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데 제 최재형 목사의 유튜브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어제 개설을 했는데 한 300명 이상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공 영상 맛보기를 보여드린 그 원본을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포스팅을 해놨는데 저의 유튜브를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유튜브 검색창에 최재형 목사 TV라고 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구글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구글 검색창에서 최재형 목사라고 최재형 목사 TV라고 쳐주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어제 천공 맛보기 동영상 이것을 원본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합니다. 기자회견 클럽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스크린에 있는 거를 또다시 카메라로 찍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데 필요하신 기자분들 또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최재형 목사 TV 저의 유튜브에서 디올백 사건 관련된 것, 천공과 관련된 것도 그 외에도 여러분이 꼭 필요하고 궁금한 거를 많이 포스팅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날이니까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네. 요 장면은 지금은 이게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한참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다.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제 정해졌다라고 했을 때 남산 타워 코인 전망대 동전을 넣고 돈을 넣고 망원경을 보는 그곳에서 이것을 찍은 건데요. 이게 지금 관저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한참 관저가 공사가 진행 중에 찍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산 타워에서
망원 렌즈로 합법적으로 찍은 거죠. 이때 당시는 뭐 불법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경호법에 의해서, 군사법에 의해서 이 영상을 남산 전망대에서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모습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 굉장히 귀한 영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김건희 여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느 날 관저 밑으로 철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저도 알아봤죠. 시간 나는 대로. 그런데 알아보니까 GTX A 노선 609라고 하는 그 우리로 말하자면 뭐 전철과 기차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같이 믹서해 놓은 그런 기능인 거겠죠. GTX니까. KTX하고는 좀 기능과 역할이 다르죠. 그 노선이 바로 관저 건물 지하를 관통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2022년 10월에 제가 직접 이 GTX A 노선의 시공 관계자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맞냐? 관저 지하로 통과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터널이다. 그리고 이미 관통은 다 끝났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관통이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굴착을 또 지난해 말에 또 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그때 당시 통화할 때 앞으로 남은 것은 구조물 공사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김건희 여사한테 알고 있냐고 한번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그나저나 새로 입주하실 공간은 마음에 드세요? 외교부 장관 공간이 그나마 격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서 그쪽이 낫다고 강력 권유해서 육참 총장 공간은 민가와 너무 가까이라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항상 객체화 하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주체가 돼서 본인이 다 주도하고 본인이 다 이것을 휘둘렀는데 이 일을 항상 뭐 경호처에서 권유를 해서 이 일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화하는 어법을 많이 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왜곡하는지 쇼핑하듯이 나무 자르라고 했다고 카톡 화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카톡 화면 띄워줘야 됩니다. 네. 나무를 이제 함부로 잘랐다. 이미 그때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가지 않고 직무를 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지 않은 때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무를 치라 지시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고 이제 일축을 하고 송영길 대표를 그것을 지적한 송영길 대표를 막 뭐라고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고요. 설령 내가 그렇다고 쳐도 내가 나무를 자르라고 지시를 했어도 그게 왜 내가 욕먹을 짓이야? 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라고 저에게 항변하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화로 저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벤다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나무를 옮기면 모를까 저는 생명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식물이건 동물이건 저는 그런 식으로 자르라 죽이라 뭐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였죠. 뭐 동물 좋아하는 건 제가 다 알죠. 여태껏 이런 식이었다. 자기를 매도하고 자기를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는 건데 그 표현이 도가 지나쳐서 악마들이에요. 송영길 대표와 그것을 지적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악마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구치소.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말도 안 되게 저렇게 거짓으로 매도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에 들어가서 먼저 거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의원 장관의 사모님을 밖으로 불러내고 거기를 뭐 돌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모욕감도 느끼셨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네요. 목사님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면서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인터넷 매체 이 기사를 링크를 저에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GTX 관통하는 거 입주하실 함남동 공관 지하로 GTX가 관통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땅의 기운이 좋지 않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고 흉한 일들이 발생한다는데 TT 제가 이렇게 다 알아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지 뭐라도 근거가 있나 봅니다. 그렇게 제가 반문을 하니까 없어요 하고 딱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냉정하게 답변을 하는데 저는 이제 포기할 수 없죠. 계속 609미 터널은 벌써 관통을 완료했다는데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 시공사 관계자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는데 영부인이 왜 이렇게 당선자 부인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느냐. 당선자 부인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영부인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는 여사님을 도와드리고 옹호하려고 팩트를 엿듣는 건데 항상 일반인들에게 답하듯 원론적이거나 대외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가 그쪽을 몰라요. 체크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해서 사실 한 것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정을 하고 딱 잡아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딱 잡아떼고 부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기는 천공에 의해서 좋은 장소로 낙점이 됐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이곳으로 이제 관저를 이주하려는 직전이었는데 지하로 GTX 철도가 그냥 관통을 한다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또 놀라기도 했고 풍수지리와 무속을 의존하는 여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이후에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후에 아마 저에게 제보를 받은 게 아마 최초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GTX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강남구 삼성까지 개통 직전입니다. 올 뭐 3월이 되니 뭐 6월이 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는가 하면 풍수지리설의 대가이고 무속의 대가이고 천지의 비법과 천지의 이치를 잘 아는 천공이 알려준 이 관저터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그냥 밑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어떤 이 산이 있으면 산의 앞뒤를 관통하는 터널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바람을 막아주거나 혹은 갈무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터널을 통해서 바람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정반대죠.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정반대의 배치, 풍수지리의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터널로 전해지는 나쁜 기운이 충살로 여겨져서 이제 흉한 일들만 생긴다 하는 것이 보통 일반 풍수지리자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관저를 공사하는 공사 인부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제보를 줬습니다. 제보를 줬는데 어떤 제보를 줬는가 하면 관저터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뭔가를 매설을 하고 있다. 그런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업체가 분명히 소속이 있고 누구라는 걸 밝히면 또 불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오방이라고 있죠. 오방신이라고도 그러고 오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내려오던 그런 어떤 부적으로도 만들고 아니면 형상으로도 만들고 신상으로도 만들고 아니면 형체로도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재해나 애군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동서남북 중앙 오방으로부터 악마를 내쫓는 하늘의 가호를 받는 이런 부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상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부적도 만들고 어떤 특정한 이제 축기하는 이런 물품도 종교적인 성물도 만드는데 그것을 매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매설했냐 했더니 오방 5개를 무슨 우리 하수구를 만들면 녹광을 매설하는 것처럼 그걸 5개를 매설했다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무속이나 역술이나 풍수에 깊이 빠져있는 김건희 여사로서는 밑에 터널이 통과한다는 충격을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상념에 빠져서 천공에게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방과 관련된 주술을 시도했던 거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수 기자께서 김건희 여사의 카바나 컨텐츠에 강의를 하고 강사비로 받은 액수가 105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110만 원이면 110만 원인데 10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강사비는 100만 원인데 5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이 오방의 신을, 오방의 복을 받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고 생활 정서입니다. 오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저에 오방신을 매설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제보를 한 분은 어떤 뭐 기득권을 누릴 것도 없고 이 옷을 제보했다고 해서 어떤 뭐 그분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희한하고 너무나도 이 건축 인부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걸 땅속에 매설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들은 용산 국방부 청사나 한남동 외교부 공간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용산의 국방부 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대통령 청사, 대통령실 청사는 과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시대 때 또 미 군정 치하, 또 미군 부대 이런 과정에서 외국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고 민족 정기를 아주 회파한 그런 자리였고, 유관순 여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순국을 하고 그분을 일제가 이제 화장을 한 거죠. 화장을 해가지고 유관순 열사 한 분만 화장한 것이 아니라 수백 구를 같이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뒤섞어놨습니다. 이 한 사람만 했어야 유관순 열사의 이 시신이나 유골함을 따로 보존을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필이면 이 대통령실 청사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유관순 열사의 유골 뼈가루가 어디 있느냐 하면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 말이 이제 산천포로 가서 그렇지, 제가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 화해를 모색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의 국립묘지 수십 군데와 남한의 국립묘지 한 10군데를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남한의 국립묘지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출판을 안 했고, 북한의 국립묘지는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썼는데 거기 보면 정말 남한의 국립묘지의 모순을 제가 아주 낱낱이 드러냈죠. 동작동 국립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은 친일파들이, 친일파 관료들, 친일파 이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양지 바른 곳에 묻혀 있고, 정작 백범 김구 선생, 윤몽길 의사, 또 윤봉창 의사, 이런 삼이사 같은 분은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효창공원에 묻혀 있고, 또 많은 항일투사 독립운동가들이 삼각산에 묻혀 있고, 수일이 4.19 묘지 부근에 그 부근에 묻혀 있고, 그 삼각산으로 올라가는 그루터기 그 언덕 많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충북 제천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묻혀 있고, 또 대구에도 많이 묻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친일파들은 양지 바른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아직도 우리 항일투사 독립운동가들은 그냥 아웃사이드에 그냥 아무렇게나 안장되어 있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도산공원에 계시지를 않아요. 강남구에 있는 도산공원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망우리 묘지에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많은 시신과 함께 화장이 돼서 이게 다량으로 매장이 되어 있는, 매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묻혀 계시고, 이런 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이제 국립묘지의 재정립화를 제가 시도했던 거죠. 아무튼 저도 목사지만 풍수지리나 이런 거에서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용산 국방부 터전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 100개에 가까운 미군 부대, 미군 캠프, 레이더 기지, 지하 벙커, 지하에도 많은 요새들이 있고 특히 청계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청계산에는 어마어마한 수백만 평의 화강암으로 된 벙커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전시 주의를 미군이 평택으로 사령부를 옮기기 전까지는 거기서 했다고요. 그런 벙커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많은 벙커들이 있는데 그 미군 기지는 에어리어가 다 미국 땅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집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인데 저희 집 G코드가 우편번호가 90057입니다. 90057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는 900으로 시작해요. 실제로 미군 영토입니다. 우편물을 보내는 것도 실제고 영토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미군 내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적들이나 이런 외부 침입자들이 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쏴서 미군 부대를 공격하면 그래서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국의 영토를 이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진물을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극구 반대하는 조언을 내가 많이 보냈고 파일도 보냈습니다. 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광화문에 외교부 청사가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차라리 걸로 들어가십시오. 뭐 이렇게 내가 조언을 했던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청와대가 그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고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11명이 거쳐가면서 암살당해 죽고 감옥에서 수치를 당하고 탄핵당해서 쫓겨나가고 이런 하야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터가 안 좋다,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종대왕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피바람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세종대왕 선친들, 그 조상들이 얼마나 묘자리 좋은 데를 많이 썼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역사 동안 왕과 왕비와 공주와 왕자들, 수많은 왕족들이 대한민국 조선 팔도에서 가장 좋은 묘자리만 썼지만 그런데 왜 조선왕조가 멸망했습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풍수지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뭐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프랑스 대통령이 내가 엘리제 궁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나는 국방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를 몰아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국민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미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백악관을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저는 펜타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펜타곤의 모든 인력과 장비는 이제 다른 곳으로 내쫓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민들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극구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언론들, 시민단체 이런 우리 야권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허락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성사됐다는 게 추진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매우 비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기 평지잖아요, 거의. 그래서 청와대는
또 이제 인왕산 그 부악산과 이렇게 맞대가지고 지하 벙커 시설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전쟁 지휘소를 국가 원수가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전쟁 지휘소가 건설이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지금의 용산은 계룡대 같이 어떤 계룡산을 방패막이로 미사일이나 이런 공격의 어떤 그런 지형도 아니고 그냥 거기는 완전히 노출된 곳인데 거기를 무모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아무튼 이 대통령 내외가 사는 이 관저를 저는 지금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대식구도 아니잖아요. 그냥 두뇌가 들어가서 살 거잖아요. 두뇌가 들어가서 살 거를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교부가 내놓은 문서 보면 2017년 6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끝나는 때까지 132차례나 132회나 보수공사를 마쳤어요. 심지어는 그 앞전에 정의용 장관 때도 보수공사를 했고 그 앞전에 강경화 장관 때도 보수를 했고 계속 수목 식재공사, 실내 정원공사, 카펫 교체공사, 보일러공사, 방수공사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해온 곳이라 정말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대통령 관저와 청사를 이전하는 비용, 공사하는 비용이 496억, 500억이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0억을 추가 예산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막 계속 썼고 그 이후에 내가 총무부 국회 국정감사할 때 이제 뭐 총무실, 총무처, 대통령실 총무처의 그런 걸 내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 위에 아마 더 추가로 아마 지출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통령 관저에 이 어마어마하고 큰 관저에 두뇌하고 토리라든지 강아지 몇 마리 사는 건데 이렇게 5년 임기가 뭐라고 벌써 2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이런 짧은 생각으로 욕심을 부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영빈관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청와대를 떠나왔지만 영빈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고 어떤 데는 2번씩 쓰기도 하고 청와대를 안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점령해서 거기를 대통령실로 만들고 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을 점령해서 왜 거기를 관저로 만들고 그러면서 청와대는 청와대로 쓰고 청와대를 관리하는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좋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또 매달 몇 억이 들고 얼마나 많은 또 예산이 듭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행정과 정책을 볼 때 저는 출범하기도 전에 이건 큰일 났다. 이 정권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고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관저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지금 계속 폰을 보니까 뉴라이트 지난번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뉴라이트를 자꾸 해달라는 분들이 메시지가 와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뉴라이트를 해드리려고 사실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1시간 딱 생각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뉴라이트를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친미주의자의 대표 김현종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 김태효 이 인물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은 김태효는 하나가 더 붙죠. 친일파면서 친미파 두 가지를 다
친일파가 친미파고 친미파가 친일파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공존하는 것이고 일심동체고 서로 이게 승화돼서 친일파가 승화되고 변장한 게 친미파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두 인물 외에도 윤석열 정권의 요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이런 사람들도 이 뉴라이트에 충실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한 그런 한덕수, 추경호 이런 인물들이 다시 기용되고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인 이주호라고 하는 자가 다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김태효가 심각한 건 저리 가랍니다. 더군다나 대북 강경파로서 뉴라이트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뉴라이트에 충실했고 그 핵심 인물이었는지 여러분이 들으면 디테일하게 들으면 충격 먹을 겁니다. 이런 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특히 김영호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지만 이 사람이 2005년 출범한 뉴라이트 역사단체에서 교과서 포럼에서 활동을 했죠. 여러분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자유주의를 표방해서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사관을 정당화하는 것. 그래서 그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대미 외교, 대일 외교의 총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김태효,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이런 자들이 뉴라이트에 전면적으로 지금 배치가 돼서 심각한 국정을 지금 미국과 일본에 종속될 만한 정도로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지가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정책을 내각을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정도인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단 체제와 그 속에서 기생하는 친일, 친미 세력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적폐 세력이 이제 다시 기생을 하고 있는 거죠. 친일 청산, 친미 청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분단 문제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역사 모든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분단 문제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단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김건희, 윤석열을 우리가 탄핵을 시켜도 또 다른 윤석열과 또 다른 김건희가 나타납니다. 기분 나쁘시고 놀라셨죠?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 이 공동정부를 퇴진을 시켰다 해도 또 다른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온다니까요. 뭘 안 하면 뉴라이트를 청산 안 하고 분단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탄핵하면 또 이상한 적폐가 집권을 하고 또 뉴라이트의 신봉자가 집권을 하고 정권을 잡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윤석열 씨는 정말 대통령이지만 정말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국정을 엉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들을 내각에 포진을 했는지, 그리고
모든 장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들을 차관을 다 검사 출신을 임명해가지고 모든 정부 요소와 각 부처마다 차관들을 자기의 신복들을 다 심어놔가지고 검찰과 검사와 검사 출신들을 심어놔가지고 장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장관들은 또 하나같이 뉴라이트에 아주 충실한 신봉자들을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다음 집권을 노리는 거죠. 이번 총선에 하여튼 또 다음 대선에 이 재정이 있어야 뭐가 되니까 지금 뭐 코 묻은 돈을 그냥 다 뺏어 먹고 다 뭐 예산 줄인다고 해놓고 R&D 예산 5조를 줄이고 나서도 막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뭐 예산이 없다고 연구하는데 자기가 줄여놓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김건희 여사한테도 그랬어요. 고아원에서 출소해서 미성년자가 이제 끝나서 고아원에서 출소해서 사회로 가는 이런 아이들에게 정착금을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신중하게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그 아이들의 정착금마저도 지금 뺏었잖아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저기 카톡 김건희 여사한테 나눈 대화 중에 아마 그 아이들, 고아원에 출소한 아이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마 카톡 내용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요. 화가 많이 나고 과연 그 많은 돈을 빼돌리고 그 많은 돈을 착복하듯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어디에다 쓰려고 그 많은 돈들을 그렇게 절약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깨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견제하고 관찰해서 그 돈을 다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썼는지, 그 돈들을 무엇에 썼는지, 그 많은 돈들이 과연 올바로 집행이 돼서 어디 국고에 잘 보관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금 짱 박혀 있는지 빼돌려졌는지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매 눈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순간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고가 다 탕진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찾아보니까 없네요. 제가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우리 카톡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장짜리인데 2022년 8월 24일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순신체 발견, 금전 고민, 여사께서는 이런 구석진 사회를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군요. 보육원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고 묻힌 천의 고아들이니 사회 후견인 연결고리를 제도화를 하면 좋은데 역대 정권 어느 누구도 하질 못하네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을 이거 없어주세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을 다 빼먹은 겁니다.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이 알딸딸한 장관들만 세워놨으니까 문제가 많고 상당히 이 청문회 때 논란에 많이 휩싸인 장관들을 세워놨으니까 그 장관들에게 어떤 상납을 해가지고 그 상납한 거는 또 어떤 최고 정권의 총 매니저가 그 자금을 관리해서 총선용으로 대선용으로 쓰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도대체 저는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 많은 꼭 필요한 사회 복지나 사회 이런 우리 여러 가지의 기묘하게 투입이 되고 투자가 돼야 될 돈들이 그냥 막 절약하고 아낀다는 명목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데요. 카톡 없애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고 관저를 들어간 거를 내가 관저에 여러 가지 뭐 재정이 어떻고
또 관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런 걸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힘당 여성 의원들을 2차례나 불러서 거기서 만찬도 베풀고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불러서 김밥으로 대접하고 또 행정관급 이상 부르고 누구 부르고 뭐 아랍의 부호 이 사람이 왔을 때 최초로 관저를 공개하고 뭘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일들은 청와대에서 하고 영빈관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를 자기들이 그냥 살림살이하는 그냥 거주지입니다. 관저는 그곳에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도 없고 영빈관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도무지 천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코칭을 너무나 잘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지난 며칠 전에 천공과 제가 만나서 나눈 거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6월 달에 천공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고 무슨 일 때문에 만났느냐.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일 강연, 남북 문제 강연, 북미 간의 문제 이런 부분을 거의 한국에서 매일매일 강연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강사인데요. 어느 날 내가 부산에 강연을 갔는데 해운대 호텔을 갔는데 저는 한 80명 놓고 강연을 하고 그 천공은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청중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겁니다. 1000명은 안 돼도 굉장히 많은 대형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강연을 하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인가 그런 돈을 받으면서까지 강연을 하는 거예요. 난 처음 봤어요. 지금부터 6, 7년 전에는 천공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동포기 때문에 해외교포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제 강연을 하고 그분은 그분의 어떤 정법 강의 그런 걸 했는데 사실 그때는 천공이라고 안 그랬고 진정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스승. 진정스승께서 그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경남 양산에 사는 천공의 그때 스텝 중에 한 분이 키가 크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천공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어떤 훌륭한 분이 와서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 스승님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스위트룸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 8시쯤인데 갔죠. 갔더니 천공이 딱 스위트룸에 막 멋진 의자에 앉아 있고 스태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왜냐면 1000명을 관리하면서 하루 2번씩 막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 강의를 이끄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그냥 권력 같은 느낌 팽팽하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천공이 대화를 나누는 거를 천공 측에서 또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촬영을 하니까 좀 의식은 됐지만 나누는 대화가 유익해서 찍나 보다 하고 별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도 천공 측에서 나와 천공의 첫 만남을 찍은 영상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날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얘기를 나눴죠. 새벽 2, 3시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굉장히 신선함이 있었어요. 당신이 뭐하는 집단이냐 이게.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받고 이렇게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오는데 놀랍다. 뭐냐? 정치 집단이냐? 종교 집단이냐? 했더니 돌을 닦는, 철학을 하는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철학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천공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떤 살아온 얘기 쭉 들었습니다. 자기는 고아라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고아원에서 뛰쳐나와서 부산에 있는 어느 산속에서 직거 생활하면서 거기서 어떤 푸닥거리하고 무당이 구슬하고 가면 그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시간이 나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고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오물 같은 거를 줍고
그리고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우, 마음이 막 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지 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누가 보지 않아도 쓰레기만 줍고 살았다니까 내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아무튼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실제 자기 생부가 알아보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는 한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김건희 여사와 저와의 디올백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일부러 연락을 먼저 했어요. 왜 연락을 했느냐? 김건희 여사의 그 영상을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얼마나 놀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 보니까 뭐 거의 자기를 대통령의 위치에 놓고 주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분의 어법이나 어투가 아니라 실제 본인이 집권을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남편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실제 실세고 집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절대 언어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김건희 여사의 워딩 중에서 1차 접견 때 내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임기 5년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통일시킬 거예요. 아니 동네 시골 동네와 동네가 합하는 것도 복잡한 문제인데 그냥 5년 임기 내에 통일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먹었는데 속으로 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쓴웃음을 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접견 때도 뭐 이제 내가 이제 잠잠해지면 남북 통일 문제에 나설 것이다. 남북 문제에 나설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도대체 이 김건희 여사의 대북지식, 대일지식, 대미지식, 미국에 관한 정책, 일본에 관한 정책, 북한에 관한 정책, 통일정책, 이게 어디서 출처가 나왔을까? 가정교사가 누굴까? 근거가 어딜까를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 암만 해도 천공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2018년도에 만나고 나서 껑충 5, 6년을 넘어서 2022년 12월 13일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당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천공하고 접견이 일정이 성사돼서 4시간 동안 천공을 만났는데 그 만난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본 바로 용산의 천공의 집무실, 고급 오피스텔, 거기서 내가 두 번째 대면을 해서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작년에 2023년 연이어서 2번을 더 만났는데 한 번은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렸어요. 통째로 빌려가지고 외부인들이 오면 이제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러니까 대화에 집중할 수 없어서 제가 빌려서 제가 밖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제가 빌려서 제가 돈을 내고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3-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용산 집무실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3-4시간 만났고요.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만났고 3번을 제가 접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다 질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한 거는 다 내가 천공에게 질문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곧 2월 달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디올백 사건 이후 1탄 이후로 2탄이 나갈 겁니다. 어떤 거가 나갈지는 저는 여기서 일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며칠 전 외신기자 클럽에서 맛배기로 보여줬던 동영상, 그 동영상 원본을 제가 어디에다 올려놨는가 하면 최재형 목사 TV라고 어저께 우리 서울의 소리 영상 담당 부장님들이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보지 못하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 최재형 목사 TV라고 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저 화면 좀 띄워주시죠. 구글 검색창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구글 검색창에 최재형 목사 TV라고 치세요. 최재형 목사 TV라고 치면 바로 스크롤을 내리면 최재형 목사 TV 이렇게 나옵니다. 일로 들어가 클릭을 하면 벌써 800명이 800명이 벌써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음 주 또 금요 캐비넷을 할 때 제가 원하는 숫자까지 되면 내가 특별 영상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꼭 보여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외신기자 클럽에서 방영됐던 것이 이 매스컴에 많이 나갔는데요. 그거는 외신기자 클럽 스크린에 비친 것을 기자들이 또 카메라로 찍은 거기 때문에 뿌옇게 나왔는데 제 여기서 퍼다가 여러분이 언론사 여러분들은 퍼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퍼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공이 버티칼을 쫙 열면서 바로 등 뒤에 대통령 청사가 있다라고 저한테 아주 의시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이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들, 어떻게 국정을 관여를 하고 개입을 했는지 제가 다음 2탄에서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댓글창에 링크 공지 중이라고 좋습니다. 지금 댓글창을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댓글창에 해당되는 링크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저도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링크 창으로 불편하시면 링크 창을 보시고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우리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그날까지 우리 최재형 목사 TV 그리고 서울의 소리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참 고마울 것 같고 오늘 금요 캐비넷 많이 와주셔서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